신한경향 박병률 편집장의 글을 소개합니다. 올해 프로야구에서 가장 기대됐던 선수는 전 메이저리거 추신수 선수입니다. 하지만 SSG 랜더스 추신수 선수의 타율은 2할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MLB를 씹어먹던 추신수 선수가 한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투수들의 느린 볼이랍니다. 시속 150km대 볼을 상대하다 130에서 140km대 볼을 치려 하니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죠. 야구에서 투수가 포물선을 그리며 느리게 던진 볼을 이퓨스라고 부릅니다. 강타자들도 이퓨스에 골탕을 먹는데요. 치기 쉽게 보이지만 막상 쳐보면 배트가 헛돌게 쉽상이라네요. 이처럼 느림은 미학이 아니라 때론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더나와 얀센 백신도 들어오면서 백신 접종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레고 흥분되죠. 하지만 아직까진 느림의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금처럼 잘 했던 것처럼 마스크 잘 끼고요. 거리 두기 잘하며 일상을 기다립시다. 뜨거운 이슈 따뜻한 사람 5월 31일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시작합니다. 팁 1. Today Issue and People. 팁 1. Today Issue and People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입니다. 먼저 이슈입니다. YTN이 시민들에게 자녀 백신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맞을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고 반면 응답자의 30%는 접종할 마음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고요. 50대와 60대도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30대가 자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0%가 안 됐습니다. 접종 의사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70% 가까이 맞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카카오가 유튜브, 아프리카 TV와 같은 개인 방송 수익 사업을 접고 넷플릭스처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8월부터는 카카오 TV에서 개인 방송을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없고 카카오가 걷던 최대 30%의 후원금 수수료 또 최대 50%의 광고 배분 수익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카카오 TV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자체 기획 제작한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 240여 개를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콘텐츠 전쟁입니다. 오늘의 피플입니다. 첫 번째 피플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조국의 시간이 출간된 후 정치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는 조국이라고 말했고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민주당이 골치 아프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대선 주자들은 조 전 장관 회고록 발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 책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피플 김명철 북한 국제문제평론가입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선언한 남한을 향해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북한의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가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밝힌 건데요. 이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처음 내놓은 반응으로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아닌 외교 전문가 논평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북한이 수위를 조절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플은 야구선수 김태균과 윤석민입니다.
지난주 한화 이글스 김태균 선수의 영구 결번식과 기아 타이거즈 윤성민 선수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한화의 상징이자 KBO 리그 역대 최고 우타자로 꼽히는 대장 독수리 김태균 선수의 은퇴식과 함께 그의 등번호 52번이 구단의 네 번째 영구 결번으로 등록됐는데요. 타이거즈 에이스 언터처블 윤성민은 후회도 있지만 행복한 기억만 갖고 떠난다며 은퇴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T번 투데이 이슈 앤 피플이 픽한 오늘의 이슈와 피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에 꼭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연 있는 여자 같은데요.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길. 힘겨워한 날에 너를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인데요. 월요일은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좀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나요? 저 늘 이렇게 하고 다녀요. 예, 오늘의 주제는 자,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애매한 관심을 표하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오늘 그 죄송합니다. 전형적인 예, 그 상황을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가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이 혹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내한테 괜히 여보 머리 스타일 바꿨어? 여보? 나 지금 15년째 이 머리인데 뭐 이럴 수 있어요? 머리를 좀 묶으셨군요. 계속 묶었어요. 예. 일주일에 한 5번은 묶어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 코너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어봐는 거. 자, 예. 오늘 어떤 주제입니까? 자, 지금 웃을 주제가 아니에요, 오늘. 그렇습니다. 화난 죄송합니다. 주제예요. 예, 자, 좀 화가 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정부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관련 내용 전해드리죠.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왜 이러는 건지. 뭐 오늘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 맞아요. 목소리를 냈던데 예.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기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자, 일본은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일본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현 위쪽에 작은 점을 찍어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정부와 민간 단체들은 꾸준히 항의를 했고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지도 디자인을 변경하고 독도 표기가 사라진 것처럼 조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도를 확대해서 보니까요.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으로 표기가 정말 되어 있습니다. 이 디테일. 그렇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도쿄올림픽 지도를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난 평창 올림픽 때도 일본이 반발해서 우리가 독도를 뺐죠. 이게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올림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뺐어요. 근데 일본 정부는 이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28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또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국제올림픽위원회 네. IOC의 반응인데요.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안 해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독도를 저희가 뺐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IOC가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IOC 위원장에게 개입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네. 전해집니다. 박용진 의원이 IOC에서 독도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 예보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권의 이 대선 잠룡들이 도쿄올림픽 보이콧까지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는 그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단호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거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강조하면서 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가 일본에게 좀 한마디 해줘요. 갑자기요? 아니 갑자기라니요. 대한민국 국민은 늘 준비돼 있어야죠. 이 문제에 독도는 우리 대해. 땅! 독도는 우리 땅. 네, 제발 이 방송이 일본까지 닿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 국민들의 이 구호가 이러면 안 되죠. 그럼요. 도대체 이거 몇 년 계속 오늘 제가 네버엔딩 스토리 그래서 선정한 노래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저의 네버엔딩 스토리를 위해서 선정한 거였는데 오늘 딱 맞아 떨어졌네요. 저는 이 주제 때문에 일부러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까? 이 날씨에는 그렇게 이 노래가 듣고 싶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늘 딱 정말 맞네요. 네버엔딩 스토리 이제 엔딩 스토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 어떻게 됩니까? 자,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지도에 일본 영토처럼 표시한 독도를 삭제하라는 한국 정부 측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우리나라의 올림픽 불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일본에서 치를 예정인 네. 이 올림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이상형 올림픽, 2번 도쿄올림픽. 1번 이상형 올림픽,
2번 도쿄올림픽. 네. 이상형 올림픽 한번 해볼까요? 전지현, 김혜수. 전지현이요? 네. 전지현. 아 그래요? 예. 저도 한번 해주세요. 원빈 공유. 공유. 최영진, 이현웅 해주세요. 최영진 이현웅. 최영진. 나 김혜민. 자,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웃을 주제가 아니라고요 아, 지금. 죄송합니다. 네. 뭐, 예. 왜 이 기호를 1번 이상형 올림픽을 가져오셔가지고. 자, 1번 이상형 올림픽, 2번 도쿄 올림픽.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최영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앤 피플. Tip 2, Tomorrow, Issue and People. Oye, mira dónde vamos.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LH 경기지역본부 등 28곳의 수사관들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LH 전 현직 직원들은 경기도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지역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개월 만에 1억 원이 넘게 급등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5개월 만에 2천만 원 넘게 올라 4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남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배우가 조폭을 동원해 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28억 원을 가로챈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기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26살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3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네, 최근 드라마 빈센조를 재밌게 봤습니다.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악을 이탈리아 마피아 출신 변호사가 악당에게 악당의 방법으로 응징하는 드라마였는데요. 재미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드라마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은 정말 어떤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이런 의문과 질문을 담은 책입니다. 법의 균형. 오늘 이 책을 신상 언박싱 시간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자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주말 동안 이 책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엔 좀 겁이 났는데 두껍기도 했고 또 법이라는 제목이 있으니까 굉장히 무거웠는데 아주 쉽게 또 사례를 들어 잘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독자들이 현재의 법을 보는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정의와 공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다수가 꾸는 꿈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하셨는데 법의 균형 어떤 마음으로 어떤 책을 쓰신 겁니까? 법을 모두 다 어려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법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되도록 그 위치를 자각시켜주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된다. 어떤 말일까요, 교수님?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법 그러면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법이 담고 있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도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건
어느 한쪽에서는 이익이 되겠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또 그렇죠.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협의 산물이거든요. 합의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의, 불완전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다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되고요. 완전한 선과 완전한 정의로 향하는 여정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시민의 의지와 시민의 힘 이런 것들이죠. 자,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 스스로가 법의 주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이 어떤 걸 담고 있고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그 내용이 법의 균형이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 책을 좀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면서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최승필 교수가 지은 법의 균형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앞에 드라마 빈센조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법을 다루시는 분은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보세요? 대리만족입니다. 그 우리가 금각프라자에 사는 사람들은 힘없는 소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시민들이 맞서 싸우지 못하는 거악에 대해서 빈센조가 나타나서 통쾌하게 응징을 해주는 거죠.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데 금각프라자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에게 아마. 투영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리만족 효과 네. 때문에 저도 역시 막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법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대리만족을 느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절대적 정의가 아니라 상대적 정의를 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 구멍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교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국민들이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지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법원에 가서 판사가 자기 이야기를 꼼꼼히 잘 들어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데 사실은 또 법원도 되게 억울합니다. 할 말이 왜냐하면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판사 한 명이 담당해야 될 사건 수는 약 600건 이상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일본의 2배, 독일의 3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앉아서 이렇게 다 들어줄 수 없는 거죠. 아하. 이건 이제 법원도 억울한 면이 있는데 나머지 2개, 예를 들어 하나는 뭐냐면은 일종의 법조 특권이라는 소위 그 소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과거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소위 이제 그 법조 특권 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 사람들이 특권층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사람들이 잘 알아줄까? 그렇죠. 네. 그리고 법률 서비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한 번도 그런 서비스라는 그 단어,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전관 예우의 문제. 법원에 가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줄 줄 알았는데 뭐 친한 바로 직전에서 판사하고 나왔던 분들, 직전에서 검사하고 나왔던 분들을 사면이 이기더라. 이런 말들이 이제 퍼지거나 그런 네.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드라마 빈센조에서도 금강프라자 사람들이 재판장님 들어올 때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 절대 일어나지 말자 하는데 딱 그 권위에 딱 눌려서 다 벌떡 일어나잖아요.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법을 대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법의 구멍도 알겠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그래도 법 앞에 서면 왜 이리 난 사가지는가. 그게 그 현실을 담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법의 조건, 좋은 법의 조건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지네요. 좋은 법의 조건은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저는 물론 제 1번 조건은 뭐 공정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정 그렇죠. 이제 공평과 정의 이를 합친 이 공정해야 된다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2번째로 들고 싶은 것이 쉬워야 됩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에요, 보면. 네, 저는 직업이 그걸 하는 건데도 어려워요. 위로가 됩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어려우면은 누가 이해할까?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변화에 둔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는데 법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아하,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합치면 결국 법률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렇습니다. 좋은 법이다라는 네. 얘기네요. 고객님 눈에 맞게 그렇습니다. 쉬어야 하고 네. 그리고 세상의 속도에 또 맞춰줘야 되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0989님이 저도 빈센조 재밌게 봤는데 재밌게 보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 책 보면서 공부하고 싶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법에 대한 본질 그리고 현상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샵 094 5무정 094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 언박싱하는 최승필 교수님의 법의 균형 이 책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제가 SNS에 우석훈 그 경제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법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킬 법이 너무 많아서 허걱거리지만 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킬 법이 별로 없는 나라. 그거를 보고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저도 제 일상에서는 사실 법에 대해 별로 생각할 일이 없어요. 제가 뭐 사기를 치거나 뭐 그런 건 안 하니까. 그런데 방송을 하다가 만나는 분들 보면 법의 힘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지고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도 보거든요. 교수님도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법을 잘 짓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을 수 있습니까? 먼저 제가 책에 짓다라는 말을 썼어요. 법을 짓다라는 게. 밥을 짓다, 집을 짓다, 네. 이름을 짓다처럼. 네, 법을 짓다. 너무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것들이 네, 네. 너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쓰는 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미 좋은 법의 조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쉽게 또 현실의 모습과 부합하게 그리고 공평과 정의의 관념을 담고 있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좀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도 또 시민의 참여가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참여.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익 집단이 시민의 모습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또 아하. 왜곡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요. 너무 높죠.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정교한 이런 장치를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네. 법이 발달된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이 입법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입법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코멘트가 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법 예고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네. 대체적으로 이익단체들이 글을 많이 남기죠. 아하. 소위 시민의 참여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시민들은 이제 외면하고 있다가 본인의 일이 되는 순간 법이 왜 이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가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너무 높다. 우리는. 근데 결국은 법을 짓는 데에 시민들이 들어가는 건 내가 살 테두리를 내가 만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한데 그럴 수 있는 길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겠네요. 네네.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죠.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하는 그렇습니다. 입법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분들. 자, 법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민감해야 된다. 시민의 고통과 시민의 어려움에 민감해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 속도도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실 텐데 법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가치를 얼마나 따라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법이 너무 앞서가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이 또 너무 느리게 가면은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않는 법은 또 현실 사회에서는 무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아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일상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또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입법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법이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 맞춰 시의적절하게 변하는 것도 법치주의의 한 모습이다. 네. 이 말에 굉장히 동의했는데 예를 들면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 아주 고전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네, 네. 낙태법, 네. 뭐 사형제도 네.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세상의 변하는 속도에 맞춰서 논쟁이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네. 교수님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사회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한 논의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이 안 되니까 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담론의 장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그냥 단순히 최근에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토론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도구가 발달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가치의 변화에 따라 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봤으니까 신기술에 있어서도 고민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 혁신을 막는 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장만 믿고 둘 수도 없잖아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요즘 규제 샌드박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베드죠. 법이 바뀌기 전에 일단 한번 신사업이니까 한 2년 동안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위험성도 발견하고 사업이 잘 되는지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사업이 잘 되기는 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편익도 좋은데 위험하다 그러면은 그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을 법 조항에 넣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에 의해서도 신기술을 법이 흡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술이 법에서 신기술을 흡수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해관계자의 충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다 케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타다 서비스가 나올 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또 있어서 또 많은 논쟁이 됐고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법의 역할은 일종의 기회를 줘보는 규제 샌드박스 같은 기회를 줘보는 역할도 필요한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어려운 보여집니다. 일이죠. 어려운 또. 일입니다. 그 암호화폐 관련한 법에 대한 논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핫한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그런데 통화로서의 가치는 갖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은 법률 제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화로서의 가치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포함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시험 운용도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통화로서의 암호화폐의 기능은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것 암호화폐가 대체해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산의 핵심적인 사항은 희소성입니다. 모두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암호화폐가 희소하니까. 네. 그래서 투자의 대상 또는 자산으로서의 가치만 갖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뭐 통화로서든 자산으로서든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컨트롤 해야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버렸거든요. 이제는 이것들이 그 양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국 법을 설명하는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네, 얘기인데. 법의 내용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역사를 되돌아봐도 늘 사고가 난 후에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바뀔 때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산재 같은 경우 네. 사람의 목숨이 이미 잃고 나서 뭐 이 법을 수정하겠다고 그것도 속도도 안 나요. 한두 명 뭐 제가 좀 거칠게 말해서 한두 명 죽는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었는데 교수님이 책에 법적 창의성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 법적 창의성은 현재의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소송해서 이길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노령화, 인구절벽, 세대 간 소통, 자유와 규제의 균형 등 재반 문제에 대해 법이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다.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기존의 법률가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존의 제도적인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창의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네, 안 어울려요. 네, 법이랑 네. 창의성 단어가. 네. 그런데 창의성이 이제는 과거에도 사실 필요치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규율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다른 나라 걸 베껴갖고 오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고 세계 선도적인 국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접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베껴올 때도 없고요. 기존의 제도로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은 스스로 이제 창의적으로 뭐가 문제지? 뭘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 법률가들이 조금 보수적이지 않나. 그런데 또 이해도 가는 면이 법이 너무 또 앞서 나가거나 법이 너무 창의적이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는 창의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워낙 보수적이니까. 네, 국회는 창의성을 가질 필요가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는 보수적일 필요가 있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적 창의성에 대해 제가 여쭤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 산재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 이야기로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뭐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뭐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재해 사건도 벌어지고 또 자본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는데 그 안에 사각지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메꿔야 될까요? 완벽하고 안전한 법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사각지대 이 부분.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 보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규정을 3조의 근거에서 두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계속 그러면 제외할 거냐?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영세 사업장일수록 사고 발생 확률이 맞습니다.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노동자들이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결국에는 적응의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한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일정 기간 동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는 장치나 제도를 시행하면 인센티브를 줄게요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기간은 끝났고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시행할 거니까 제도 준비하세요라고 두 번째 단계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일단 뺀 이유는 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한 건데 따라서 그만큼의 국가가 기회를 주고요. 시간적 기회를 주고 또 하나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국가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처하는 때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방식이 있고요. 위험하니까 안 위험하도록 기술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게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전자의 방식은 전통적 방식인데 이제 후자의 방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교수님 말씀 중에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건 현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방임이 아니라 그 안에 계도도 하고 최소한의 한계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아주 절실하다. 네. 정말 패러다임을 우리가 늘 바꿔야 된단 말을 하는데 법에 있어서도 완전히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로 많은 분들이 책 관련된 이야기 해주고 계신데 2612님 법은 그 나라와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위임받았겠지만 너무나 다양해서 법조인들만 알아요. 선의의 피해자만 늘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책 받고 싶어요 하셨고 4203님은 요즘 세태 보고 있으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자 조직을 위한 자만을 위한 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 해주셨어요. 자, 교수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말 되게 창피한 말이잖아요. 네, 네. 정말. 그 마지막으로 법에서 말하는 이 공정의 의미, 우리가 꼭 마음에 이렇게 담아야 될 공정의 의미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공정의 의미는 글쎄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같은 것은 같게 대접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네.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데 노력을 기울인 것도 다르고 뭐 또 누군가는 밤잠 안 자고 일을 했을 거고 누구는 안 그랬을 거고 다 각자의 노력이 있었을 건데 완전하게 동일하게 대접한다는 건 오히려 더 불공정한 거죠. 절대적 공정은 있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상대적 공정이 존재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공정이라는 것이 갖는 또 개념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그랬을 때 공정이 뭐지라는 먼저 질문부터 던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만약에 우리 이제 이 상암동에서 가다가 길을 막고 당신은 공정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래 아니라고 나는 할 공정해요라고 할 거예요. 정말요? 아마도 그럴 것 다 같아요. 공정하다고 할 거라고요? 아마도 나는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네. 대단히 양심적인 거죠. 제가 네. 개인이 사회가 아니라 네. 저는 공정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길을 네. 막고 물어보면은 모든 네. 사람들이 자기는 공정하다고 하죠. 공정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공정해요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모든 국민이 나는 공정해요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미 공정해야죠. 공정해졌어야 돼요. 음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다들 주관적 공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공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네. 사회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합일점을 찾아주는 건데 그 역할 역시 정치와 입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법을 짓는 사람은 바뀌겠지만 이 법이라는 게 우리를 계속 안전하게 공정한 상대적 공정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해의 충돌을 조율하는 균형적 합의, 이 법의 균형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교수님답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려운 법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승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